지은호가 공사장 컨테이너에서 우연히 본 계약서 한 장이 모든 걸 뒤집었는데요. 서류 구석에 적힌 작은 회사명이 낯익었고 그 이름이 동생의 빚이 팔려간 곳과 똑같았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날카롭게 긁어섰습니다. 지은호는 서류를 덮고도 한참을 숨을 고르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동생을 지키려고 모든 돈을 끌어모아 2천만 원을 갚았는데 이제 와서 빚의 그늘이 공사장까지 스며들어 있는 걸 본 느낌이었거든요. 지은호는 그날 이후 이 지역을 더 자주 의식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이 잡부 신분으로 나타났다고는 하는데요. 그의 손에는 늘 마른 먼지가 묻어 있었고 허리에 차고 다니는 작은 녹음기가 슬쩍슬쩍 보였죠. 위협을 촬영으로 막아낸 사람답게 이 지역은 세상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가 부탁했던 2달만 같이 버텨달라는 말이 가볍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말이 버티자지 사실은 함께 파헤치자는 제안이었거든요. 다음 날 지은호는 공사장 식당에서 국을 떠먹으며 박성재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늘 그렇듯 말끝을 조심스럽게 골라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은호 후배, 어제 잘 들어갔어요? 요즘 표정이 좀 하고 말을 흐리더라고요. 지은호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았습니다. 동생 문제도 해결됐고요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거짓말의 맛이 쓰디쓰게 퍼지고 있었죠. 박성재는 그 미세한 떨림을 읽었는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혹시 공사장 쪽일이 동생 일과 엮여 있습니까? 말만 해요. 제가 알아볼 때가 있으니까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따뜻해서 지은호는 잠시 기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부탁이 귓가를 울리더라고요. 지금은 기댈 때가 아니라 버텨야 할 때라고. 이 에피소드의 시작은 그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은호를 지키고 싶어하는 두 남자의 마음이 엇갈리는 순간부터였는데요. 이 지역은 진실을 기록하려고 했고 박성재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잘라내려고 했습니다. 둘의 방식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둘 다 지은호를 잃고 싶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첫 번째 고비가 왔습니다. 자재 하역 중에 달아놓은 와이어가 느슨해졌고 철근 다발이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사람들 사이로 짧은 비명과 욕설이 튀어나오고 순간적으로 현장이 얼어붙었었죠. 지은호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결박을 다시 조였고 팔이 저릴 만큼 잡아당겼습니다. 그 사이 이 지역은 멀찍이서 상황을 촬영하다가 마지막 순간 카메라를 내려놓고 지은호 쪽으로 뛰어들어 고정핀을 밀어 넣었어요. 철근 다발이 쾅 하고 제자리로 떨어지면서 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운도 좋네 하고 툭 던졌고 누군가는 이거 고의 아닌가 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작은 중얼거림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고의라면 누군가가 이 현장을 흔들려 한다는 뜻이었고 그 누군가가 동생의 빚을 회수하려는 사채업자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지역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제대로 털어놨습니다. 그는 과거에 한 공익 제보 다큐를 만들다가 결국 방송이 나가지 못하고 취재원이 삶을 잃어버린 일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요, 지은호 씨. 이건 저 혼자서 못합니다. 제가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면 옆에서 전부 보고 말려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2달만 버텨달라는 말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다큐멘터리 감독이든 잠시 잡부든 그의 마음은 어딘가 부러진 자리에서 자라난 단단함이 있었죠. 지은호는 쉽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겁이 나요. 동생을 지키려고 시작했는데 제가 무모해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면서도 지은호는 알았어요.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걸요. 다음 날 박성재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지은호에게 영수증 하나를 건네며 말했는데요. 그 영수증에는 동생의 채무가 원금보다 훨씬 과하게 부풀려졌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건 관리가 안 된 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회전시킨 흔적이에요. 이자율이 일주일마다 갈아엎어지듯 바뀌고 있어요. 은호 후배, 누가 뒤에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박성재는 차분히 설명했는데 그 차분함 속에 분노가 깃들어 있었죠. 지은호는 그가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다만 박성재는 뭔가 결정을 못한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마치 자신의 이름으로는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그 경계를 넘을 수 없다는 듯이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작은 퍼즐 조각들이 모였는데요.
컨테이너에서 봤던 하청업체의 이름, 동생의 채권이 넘어간 회사의 약칭, 공사장 안전관리팀의 외주명세까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중심에는 노 팀장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었어요. 안전관리팀을 총괄하는 중간 관리자인데 사실상 현장의 뒷문 열쇠를 쥔 사람이었죠. 분실된 자재, 모호한 사고보고, 증빙 없는 품목 조정 같은 것들이 그에게서 시작해 그에게서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 팀장의 뒤에는 더 큰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박성재가 몸담았던 회사의 상층부, 정확히는 박성재가 거절하고 나온 자리 근처였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고비가 왔습니다. 지은호의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이었는데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서였다는데 병원비와 약값이 부담되는 현실이 다시 지은호의 어깨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실감나더라고요. 지은호는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이 순간이 흔들리면 2달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거였죠. 이지혁은 병실 앞에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 제작비에서 당장 나갈 수 있는 선에서 돕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파고 있는 이 고리가 방송으로 나가도록 지은호 씨가 제 옆에서 끝까지 봐줘요. 손을 내미는 그의 표정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는데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빚을 만드는 일 같기도 해서 지은호는 쉽게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손 잡으세요. 대신 저도 같이 갑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부딪혔고 묘하게도 그 순간 셋 사이의 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셋은 역할을 나눴습니다. 이지혁은 촬영과 자료 수집을 맡았고 박성재는 회사 안쪽의 문서와 연락망을 조심스럽게 더듬어 보기로 했습니다. 지은호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상 징후들을 기록하고 점심시간과 작업 종료 후에 사람들의 말끝을 모으는 일을 했죠. 지은호는 그 과정에서 알고 지내던 할아버지 작업반장의 말을 듣게 됐는데요. 노 팀장, 그 사람 원래 안전 쪽 사람 아니었어. 작년까진 자재 쪽이었지. 근데 갑자기 윗선에서 안전 쪽으로 밀어넣더라고. 그때부터 이상한 게 많아졌어. 이 말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자재와 안전이 같은 손에 쥐어지면 숫자를 움직이기 쉬워지거든요. 사고를 막는 대신 사고를 관리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죠. 세 번째 고비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작은 붕괴가 있었고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누군가가 고의로 지지대를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지역의 카메라가 그날 아침에 누군가가 어두운 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쓴 채 지지대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을 잡았고 그 영상의 한 프레임에 아주 작게 로고가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로고가 박성재의 회사 협력사 로고였다는 점이었는데요. 지은호는 순간적으로 박성재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이거 아세요? 하고 묻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영상 속 프레임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로고 우리 협력사 맞아요. 그런데 저 회사 최근에 우리가 거래를 줄이자고 통보했던 곳입니다. 이유는 회계가 투명하지 않아서였고요. 그는 말을 하면서도 손끝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의심은 방향을 바꿔 다시 노 팀장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거래가 줄어든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통로를 열어야 했고 그 통로가 바로 안전관리팀을 통한 우회였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이쯤에서 지은호의 마음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가진 건 거의 다 털어 빚을 갚았고 어머니 병간호에 공사장 일까지 하느라 숨이 턱턱 막혔는데요. 그래도 버티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동생을 다시 그 어둠으로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였고 자신처럼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지은호는 더 많은 것을 듣고 더 많은 것을 적었고 그 적힌 메모가 어느새 이 지역의 취재 노트와 포개지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묘한 신뢰가 자라났습니다. 싸우려면 서로의 등을 보고 서야 한다는 걸 둘 다 알게 된 거였죠. 이 변화가 박성재의 눈에도 보였는지 그는 어느 날 말없이 캔커피를 건네고는 덧붙였습니다. 지혁 씨가 틀릴 때는 제가 말릴 겁니다. 지은호 씨가 흔들릴 때는 제가 붙잡을 거고요. 둘이 함께 가는 길이라면 저는 뒤에서 길이 무너지지 않게 바칠게요. 그 약속이 조금은 불편했지만 고맙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묘하더라고요. 같은 목적을 향해 간다고 해도 속도와 호흡이 다르면 쉽게 어긋나거든요.
그런데 셋은 그 어긋남을 애써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한 계단 더 내려가 깊어졌습니다. 노 팀장의 이름이 걸린 사내 메신저 캡처가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이 지역에게 도착했는데요. 거기에 내부 결제 생략이라는 말과 함께 긴급 선처리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죠. 지은호 동생의 이름이 하청 인력 리스트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건 곧 동생의 빚이 이 현장과 맞물려 돌고 있었고 어쩌면 동생이 본의 아니게 위험한 심부름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동생이 여기랑 얽혀 있네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지역은 즉시 동생의 안전부터 확인하자고 했고 박성재는 하청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로 그날 밤 지은호에게 알 수 없는 발신자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달. 그 약속 여기서는 길어요. 내일 아침 7시 북쪽 비계 밑. 안 나오면 동생 발목부터 간다. 문장이 짧고 잔인해서 오히려 진짜 같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지은호는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는데요. 이 지역이 말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 동생의 안전이에요. 내일 아침 7시에 갈 건 저입니다. 대신 지은호 씨는 안전팀장과 함께 공식 점검을 붙여주세요. 성재 너는 회사의 준법팀 라인 익명 제보창 솔팅을 열어주세요. 동시에 움직이면 누가 어디서 끊기는지 보입니다. 이 계획은 무모했지만 동시에 유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셋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하면 누구 하나 크게 다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였죠. 다음 날 약속한 시각. 비계 아래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고 현장은 아직 잠에서 다 깬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평소처럼 잡부 복장으로 서성였고 멀리서는 안전팀이 순회 점검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 둘이 비계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앞장섰고 다른 하나는 뒤에서 주위를 살피더라고요. 2달은 길다. 여기선 하루면 충분해. 앞선 남자가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핸드폰을 팔목의 작업장갑 안쪽에 고정해두고 일부러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영상 더 필요해요. 들려줄게요. 대신 오늘은 아무도 다치게 하지 마요. 순간 공기가 변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사이에 안전팀에서 누군가 무전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북쪽 비계 하부 앵글 풀림. 전원 접근 금지. 그리고 거의 동시에 박성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준법팀에서 역추적된 서류가 올라왔고 노 팀장의 개인 계좌로 하청업체에서 컨설팅비가 정기적으로 이체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날의 퍼즐들이 한꺼번에 맞물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단순하게 풀릴 리는 없었습니다. 앞장섰던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고 사라졌거든요. 동생은 우리가 잡지 않았어. 너희 편 중 하나가 스스로 묶었지. 이 말은 독처럼 퍼졌습니다. 너희 편 중 하나라는 문장. 셋 중 하나 혹은 셋이 기댄 어떤 라인에서 새고 있다는 말이었는데요. 지은호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성재를 의심해야 할지, 안전팀을 의심해야 할지, 아니면 이 지역 곁에 누군가를 의심해야 할지. 의심은 늘 관계의 틈부터 파고들더라고요. 지은호는 그 틈을 내주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편은 우리가 확인하죠.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 동생은 집에 있었고 며칠 전부터 공사장에는 나가지 않았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대신 동생은 작은 힌트를 줬어요. 누나 그날 돈 갚으러 갔을 때 어떤 남자가 영수증을 찍더니 안전이 제일이라고 농담처럼 말했었어. 그게 좀 이상했어. 그 말 이상하게 찔리더라고요. 빚을 걷는 자리에서 안전을 말하는 사람이라니. 지은호는 그 말을 곱씹다가 금방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안전이 제일이라는 문구가 프린트된 볼펜. 며칠 전 공사장 식당에서 박성재가 무심코 꽂아준 바로 그 볼펜과 같은 문구였죠. 하지만 그게 곧 박성재를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구가 공사장 전반의 홍보물에 실려 대량으로 뿌려졌다는 걸 지은호는 생각해냈습니다. 의심은 넓어졌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에피소드의 마지막, 셋은 서로에게 작은 약속을 또 하나 덧붙였습니다. 지은호는 동생과 어머니를 위해 이 싸움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고,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지혁은 어떤 편집도 어떤 압력도 진실을 덮는 데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요. 제가 두려운 건 실패가 아니라 다시 누군가를 잃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틀리면 제일 먼저 말해주세요. 박성재는 회사를 향해 공식적인 내부 제보를 올리겠다고,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을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뒤에서 잡아끄는 사람 말고 앞에서 제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요. 그날 밤 이지혁의 메일로 프로그램 예고편이 승인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1분짜리 예고편에는 공사장의 불빛, 흔들리는 철근, 그리고 모자 뒤로 숨은 얼굴의 실루엣이 담겨 있었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화면 하단에 작은 문장이 떴습니다. 다음 주 진실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예고는 예고일 뿐. 본방은 우리가 연출한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고 말투는 차갑게 건조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건조함이 더 불안을 키웠습니다. 지은호는 메시지를 이지혁과 박성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말했어요. 다음 주 누구 편인지 진짜로 드러나겠네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아침 컨테이너 책상 위에 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좁은 칸칸이 나뉜 회계표 사본이 있었고 한가운데 줄에 볼펜으로 짧게 적혀 있었죠. 2달 끝까지 가면 보입니다. 서명이 없었는데 글씨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지은호는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아군이 있다는 기쁨과 아직도 누군가가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이지혁은 봉투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보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진실은 결국 넘어오더라고요. 박성재도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무서우면 같이 무서워합시다. 대신 물러서진 맙시다. 이렇게 이 에피소드는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했고 아주 짧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가족을 지키겠다는 지은호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고 진실을 잃지 않겠다는 이지혁의 다짐은 더 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끝내 어중간한 선에서 머물지 않겠다는 박성재의 선택은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 아직 열어보지 않은 상자가 남았는데요. 너희 편 중 하나가 스스로 묶었다는 그 말의 진짜 뜻. 그 상자를 여는 순간 셋 중 누구의 마음이 다칠지, 누구의 신뢰가 깨질지 시청자인 우리도 쉽게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주 공사장 위의 바람이 누구의 얼굴을 먼저 스치게 될지, 그리고 그 바람이 끝내 누구의 손을 잡아끌지 말이죠.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은호는 동생과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기로 했고요. 이지혁은 잃어버렸던 용기를 되찾아 기록으로 싸우기로 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동시에 어깨에 썩은 고리를 정면으로 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2달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다음 회차를 향한 초대장이 되어 시청자의 마음 한가운데에 오래 남게 됐습니다.